자, 안녕하세요. 37번째 356쪽, 맨 끝에 있는 4번 지문부터 이제 37번째 강의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4번 질문. 국가배상청구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국가배상청구는 피해자는 그 법정들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이 주관적 기간이죠. 소멸시효.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그거를 그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357쪽으로 넘기시면 그 4-1번하고 4-2번 강의하고 싶어가지고 끌고 온 건데 4-2번은 기출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사실은 민법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4-1번에 보면 안날로부터 그러니까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그 가해자를 그러니까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국가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국가배상법상 배상 청구권 시효 관련하여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하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함까지 요구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만 법조문엔 되어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누가 가해 행위를 한 것인지를 알았을 것만 충족하면 곧바로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한 것이라는 점까지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가지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가급적 충족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면 요건을 하나 더 구비해야만 요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질 테고 그러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질 테고 그럼 소멸시효 기산점이 늦게 이루어지겠죠. 그럼 소멸시효 기산점이 늦게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4-2번도 같은 맥락으로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알면 3년 내에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안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걸 뜻하고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무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무엇의?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 그래서 그 주관적 기산점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가급적 주관적 기산점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가 4-2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7번 볼까요? 7번. 자,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하더라도 구상권 행사에는 신의 책상의 제한이 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국가배상법 2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래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까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구상권 행사에는 신의 책상에 제한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구상권 행사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구상권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야 좀 깎아서 해 이렇게 좀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건 안 읽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기출은 지금까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자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요런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자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끝났다.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시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을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해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가해 공무원이 그 원인에 대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야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신의 측에 대한 얘기가 두 번 등장해요. 다시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신의 측에 대한 얘기가 두 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언제 등장하냐면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던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때에도 신의 측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 구상권 행사에는 그 맥락에서 신의 측이 한 번 나오고요. 또 신의 측이 어디에도 한 번 나오냐면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버렸다 이런 소리죠. 그랬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갔을 때 국가가 야 죄송해요 야 소멸시효 기간 끝났다 라는 이유로 나는 이제 너한테 배상하지 않아도 돼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신의 측을 이유로 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걸 이걸 다 소멸시효 항변이라고 표현하는데 혹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신의 측상 제한하는 경우가 되게 자주 있어요. 그래서 신의 측에 의해서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나 아니면 이제 소멸시효 주장이
구상권 행사나 소멸시효 주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두 군데 등장하는데 그 두 개가 다 적용된 케이스 중 하나예요. 뭐가 7-1번이. 그래서 다시 보세요.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끝났대요. 그러면 이제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소멸시효,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어요. 국가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야, 끝났는데 그래서 난 너한테 돈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가가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야, 이 경우에는 네가 잘못한 건데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안 해준다는 건 너무한 거야. 인간으로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과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러니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가지고 너는 국가배상을 해야 돼라고 해서 배상 책임을 이행했나 봐요, 국가가. 그러니까 근데 자, 이 사안이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일으켰던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던 사안인가 봐요. 그래서 국가가 배상을 국민한테 하고 그다음 뭘 했겠어요? 공무원 본인에게 이제 구상권 행사를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원인에 관련하여 잠깐만요. 카카오톡 꺼야겠다. 이게 또 뜨겠죠. 네. 원인에 관련하여 가해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그래서 배상 책임을 이행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하려고 하니까 자, 이러한 법리를 제시하게 됐는데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된 행위를 가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이 경우에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건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겠대요. 자, 이 사례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자, 1965년도에 갑이라는 이제 선임하사 뭔지 몰라도 그냥 하여튼 군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해요, 말이 잘못됐다. 갑이 1965년에 선임하사 을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죽었어요. 폭행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을이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폭행하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해당 부대 중대장 병. 그러니까 지금 세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때린 사람, 그다음 그 부대 중대장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사고가 터져버리면 중대장이 진급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했냐면 을한테 야, 네가 때려서 죽었다고 하지 말고 갑이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걸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을하고 이게 쇼부를 쳤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덮은 거예요. 근데 이랬던 사건이 옛날엔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에 가가지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만들어져가지고 의문사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이 얘가 막 뭐 훈련 중에 죽었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자다가 죽었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유가족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을 한 거죠. 왜냐면 이런 사건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밝혀진 거죠. 구타당해서 죽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했겠죠. 왜냐면 공무원에 의해서 죽은 거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을이라는 공무원에 의해 죽은 거니까 주장했으니까. 근데 국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끝나는데, 왜냐하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3년도 있지만 그 불법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 내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끝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불법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것이 객관적 기간으로 기능하게 되기 때문에 늦어도 불법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끝났다라고 주장하니까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가 덮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지 몰랐던 거잖아 라고 하면서 신의 측을 이유로 이때 국가가 갑의 유족에 대해서 배상해줘야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했어도 끝났어도 배상해줘라. 니네가 소멸시효 끝났다는 이유로 배상해주지 않는 건 너무 부당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배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일으켰던 그 사망의 원인 행위를 했던 을한테 야, 네가 폭행했으니까 폭행은 당연히 과실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고의로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을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냐면 자, 구상권 행사 들어가니까 이때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편 논리가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 공무원이 원인에 대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면 구상권 행사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서 자, 보시면 을의 주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을의 주도에 의해, 그러니까 때린 사람 선임하사 을의 주도에 의해 사건이 은폐된 게 아니라 누가 덮으라고 한 거예요? 병이 덮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위에서. 그러니까 그 점이 중요한 논거로 작용해가지고 적극적 주도와 소극적 가담을 구분하면서 을은 적극적 주도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좀 들어가라 알약. 그러면서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았던 거죠. 신의칙이 두 번 적용된 거죠. 무슨 말은 소멸시효 항변과 관련해서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 못하게 하는 점에서 신의칙이 한 번 더 적용되고 그다음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그거를 잘라내면서 신의칙이 또 한 번 적용된 거죠. 그렇게 한 판례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8번은 되게 원래 민법에서 배우는 되게 쉬운 개념인데 요 개념을 행정법에서는 안 배우죠. 그래가지고 이걸 좀 설명해 볼게요. 사실은 8-1번을 혼자 보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8-1을 설명하기 위해서 8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빼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이걸 이제 손익상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살 어린이 갑이 사망했다. 자 여기 조금 더 사건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경찰이 있었는데 자동차를 직무상 운행하고 가다가 실수로 어린이 갑을 치어서 죽인 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을이 손해배상 이제 국가배상을 들어간 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그러니까 국가배상 들어간 경우 예를 들어서 을이 죽음으로써 이제 발생하게 된 손해가 이렇게 막 어떻게 막 정신적인 손해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을이 죽음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1억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1억이다. 그랬을 때 그럼 국가는 갑한테 을한테 1억을 다 배상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아버지 을은 갑이 이제 5세니까 당연히 미성년자죠. 이 을은 갑이 성년자가 될 때까지 성년자 이제 만 18세잖아요. 18세가 될 때까지 갑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법적으로 있는데 그 부양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밥도 먹여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느라 들어갔어야 될 돈을 을은 지출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죠. 되게 이익이라고 해서 되게 이상하지만 진짜 치사하고 엄밀한 관점에서 따지면 맞죠. 그러니까 을은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법이 너무 냉혹해 보이지만 을은 경찰관이 갑을 죽여줌으로써 갑한테 지출했어야 될 되게 이상하다. 갑한테 지출했어야 될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는 이득을 얻게 됐죠.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총 뭐 한 4천만 원 된다. 그러면 국가는 을한테 얼마만 배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6천만 원만. 왜냐하면 을은 국가의 작용 때문에 이득을 본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6천만 원만 배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이게 진짜예요? 예, 요렇게 그 손해배상은 요렇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배경에 깔린 사상이 뭐냐면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손해배상은 얼만큼만 받는 거냐면 진짜로 네가 손해 본 만큼만 받아가는 것이지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뺀 금액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되게 말하면서 되게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진짜 너무 냉혹하죠. 아버지가 갑에게 지출해야 될 그 생활비를 지출하지 않는 이득을 봤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 덕분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작년에 지방직을 12월에 한 번 더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도 잘 모르는데 이걸 그냥 툭 던져준 거죠. 자 보시면 행정기관을 위협한 행정지도로 일정 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팔아갖고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손해배상액에 산정해서 그 이득을 손익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행정기관이 갑에 대하여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업면허를 발급할 때는 이게 특허에 해당하기 때문에 왜냐면 국가 공동체 전체의 것인 바다를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거기서 어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서 발급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유효기간이 정해져가지고 10년짜리 어업면허가 발급됐다고 해봐요. 근데 그 어업면허 발급한 바다를 이제 국가가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메꾸려고 한 사안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국가가 막 보상도 해줘야 되고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갑한테 약간 협박을 한 거예요. 야, 너 거기다 어업면허 구역에 장차 있을 거기에 간척 사업이 있을 건데 어업 중대 안 하면 나중에 보상 안 해준다. 그리고 어업면허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겁을 먹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직 5년의 기간이 남아있던 그러니까 10년짜리였으면 5년은 물고기 잡았는데 아직 5년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거를 뭐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나 봐요. 팔았으면 당연히 팔 때 매매 대금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얼마에 판다고 할까? 제가 뭐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5천만 원에 팔았다고 1년에 1천만 원씩 해가지고 5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자 그 5천만 원을 갑이 갑이 받게 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갑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갈 때 5천만 원 부분을 빼야 하는가가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이 그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민법의 법리인데 이걸 알고 있어야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그래서 안 좋은 지문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손익상계라는 것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어느 정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익 취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자 행정기관이 갑을 협박하면 갑이 무조건 그걸 팔아치우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이익 취득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때 갑이 취득한 매매대금 상계 대상이 되는 이익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매매대금은 갑이 받는 거고 국가에 대해서 갑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이것이 빠지지 않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 지문을 이해하려면 이게 핵심이죠.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일상적인 어법에 따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민법의 얘기니까. 근데 아무튼 요것 때문에 한 것인데 수험적으로는 사실 이거 단타용으로 암기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한 번 나왔고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변이라고 써놓은 건데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보세요. 나는 손익상계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그 부분 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넘기셔서 358쪽에 보시면 10번 질문 있어요.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에 침해된 위자료 지급만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의 침해로 된 위자료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앞에 그 국가배상법 3조 조문이 있었죠. 그 3조 조문을 펴셔가지고 그걸 보셔도 되고 헷갈리실까봐 요거를 한번 제가 복붙해서 갖고 왔어요. 3조 5항에 있는데 자 사망하거나 신체에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런 사람들 아무튼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라고 3조 5항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뭐예요? 죽거나 자 죽었대요. 그럼 어떤 손해를 입힌 거예요? 생명의 손해를 입힌 거죠. 신체니까 이제 상해죠. 예, 그걸 입힌 것인데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10번 국가배상법은 생명 신체에 침해된 위자료에 대한 규정만 있어요. 그러니까 위자료에 대한 규정을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힘으로써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그 위자료만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받게 되는 위자료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가 문제가 됐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저희 경찰이 저희 뭐 부모님을 죽였어요. 그럼 정신적 데미지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법조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명을 잃게 했다. 아니면 경찰이 뭐 저희 부모님을 다치겠어요. 그래서 제 정신적 데미지가 있겠죠. 그랬죠. 그래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 위자료가 그러니까 정신적 데미지가 발생해요. 맞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 말이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정신적 데미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뭐 어머니가 뭐 말이 안 되지만 왜 자꾸 우리 엄마 아빠를 자꾸 하여튼 네, 저희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살아계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다.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이패드를 남겨주셨어요. 아이패드를 막 되게 소중한 아이패드를 이거는 대대로 물려줘라, 네 자식에게도 물려줘라 이렇게 하시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뭐 직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로 그 아이패드를 밟아서 깨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패드는 그냥 단순히 가게에 가서 가게래 그냥 예를 들어 쿠팡이나 아니면 그냥 그 애플 매장에 가서 그냥 살 수 있는 단순한 아이패드가 아니죠. 맞죠? 그럼 그런 걸 깨트리면 당연히 정신적 데미지도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데미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있을 때 그때 정신적인 데미지도 발생한다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데미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물려주신 아이패드가 현재는 그게 뭐 오래된 버전이어가지고 뭐 재산상 가치는 50만 원밖에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0만 원 받고 추가로 정신적 데미지에 대해서 한 2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이해돼요? 예. 물론 그것이 특수한 아이패드라는 건 제가 입증해야 돼요. 예, 그거는 뭐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그거는 민법의 영역이어서 여러분은 모르셔도 되고 근데 자 동시에 비교해야 될 걸로 10-1이 있어요. 이건 이제 모순이 아닌데 자 재산상 손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 인하여 정신적 데미지도 가할 수 있다는 거 그래 나도 알아. 대법관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정신적 데미지가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 손해배상도 인정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것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전부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냥 예를 들어 제가
부모님이 몰려주신 거라 하더라도 50만 원짜리를 깨트렸을 때 경찰관이 깨트렸을 때 그 50만 원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패드에 대해서 깨트림으로써 받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저한테 50만 원어치 주고 야 그럼 정신적 손해도 다 데미지 위자 받은 거야. 위자 받은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위자 받는다는 건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재산상 손해로 인하여 데미지를 입었을 때에는 재산적 손해액만큼만 국가가 배상해주면 그럼 넌 정신상 고통도 다 이제 위로를 받은 거야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재산권 침해가 있을 때 언제나 절대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허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재산상 손해 액수만 배상받게 되죠. 물론 이러한 사정이 있다라면 예외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입증해야 돼요. 진짜 이건 리얼 특별한 것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리얼 특별한 것이었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좀 누구나 판사도 누구든 다 수긍할 만한 특별한 것이었어야만 해요. 예. 그리고 여긴 안 나오는데 그냥 재미로 들어두세요. 그런 사정은 가해자도 알고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알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인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극단적으로는 인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받는다 이렇게 보죠. 알겠죠? 여기 관세사도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 12번 보세요. 배상심의회의 결정. 이제 배상심의회라는 것이 나오죠. 법무부에 두는 배상심의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배상심의회를 통한 간편한 구제 절차를 두고 있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이게 되게 배상심의회 보통 언제 가냐면 되게 흔하게 언제 가냐면 그 막 고속도로 이런 데서 타이어 빵꾸 났을 때 이런 데 많이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타이어가 빵꾸 났어요. 그러면 고속도로 관리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국가 이렇게 하면서 국가배상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도 왜냐면 영조물책임 문제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자 배상심의회에서 아무튼 국가배상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배상 을 배상심의에 신청해가지고 배상심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야 네가 받아야 될 손해배상 액수는 1,200만 원이야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구속력이 있냐 이렇게 보는데 아니라고 봐요. 어쩌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국가로부터 1,200만 원, 1,500만 원씩 손해를 봤어요. 그랬는데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했는데 배상심의회가 야 너는 1,200만 원이면 충분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뭐라는 거야? 그냥 소송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1,2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도 저는 그거에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배상심의와 관련해서 14번 질문 잠깐 볼게요. 300 지금 58쪽이에요. 배상심의는 상급심의인, 본부심의와 특별심의 말이 꼬였네. 상급심의회로서 존재하는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가 있고 하급심의회인 지구심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심의회에서 먼저 싸워보고 안 되면 본부심의회 혹은 특별심의회로 가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보통의 사건은 여기서 안 되면 위로 어디로 가냐면 본부심의회로 가고 근데 이제 국방부와 관련된 거, 군인과 관련된 거 있죠. 그건 특별심의회로 가요.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다. 특별심의회가 조금 이게 제가 볼 때 지역적으로 앞으로 들어가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에 설치되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요. 이게 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관련된 것이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14-1번 볼게요. 지구심의에서 그러니까 하급심이죠. 지구심에서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야 넌 요건 자체를 못 갖췄네 집에 가라 했을 때는 신청인은 결정적으로 송단되는 것은 2주일 내내 그 심의를 거쳐 본부심이나 특별심에 재심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가 상급심의회로서 기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 18번 볼까요? 18번 359쪽 가셔서 갑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하면서 을을 치료했는데 그 과정에서 을은 폐혈증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자 지금 공중보건의가 나오죠. 이 사람은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을이 죽었대요. 그죠? 자 그래서 유가족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소를 제기하였고 갑의 의상 경고시 인정되는 이유로 갑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황 이해돼요? 자 지금 유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갑을 상대로 했대요. 국가를 상대로 하지 않고. 왜냐면 이제 그 갑을 상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뭐냐 잠깐만요 약간 이상한데 맞죠? 죄송해요. 죄송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맞아요.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공무원인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자 이때 갑의 의료상 경과실이 인정된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니까 원래 이 경우에 받아주면 안 되는데 법원이 받아준 거예요. 상황 이해돼요? 그래서 갑은 을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하였고 이 판결금 채무를 지급하였던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더 설명했구나. 왜 이때 법원이 받아주면 안 돼요? 갑은 공무원인데 경과실만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대외적 책임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원래 맞죠? 직무수행하다 그랬을 때. 그런데 이 경우에는 경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니까 멍청하게도 법원이 그걸 받아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사안에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는 건 출제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에 갑은 갑의 을의 유가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하였고 어떻게 해요? 국가에 대해 구상권 행사했대요. 국가에 대해 구상권 행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은 경과실만 있어가지고 대외적 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만 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내가 배상한 거니까 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한 거니까 구상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공중보건이 갑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갑 개인도 고의 또는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경과실이 있다고 하지 말고 혹시 갑에게 그 고의 또는 준 것이 있었다면 그때 갑도 그 대외적 책임을 지냐? 라고 해서 이 사례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다른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지문을 만들었고 이건 오예요. 그 다음 을의 유족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에 있는 공무원 갑은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냐? 네,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죠? 방금 얘기들 행사했는데 행사할 수 있다. 약간 지금 문제가 좀 이상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례용으로 1, 2, 3, 4로 던져졌는데 그 중에 1, 2만 제가 가져와서 그래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른 영역에 그러니까 뭐 다른 두 지문은 다른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아무튼 좀 문제가 어색하게 보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끝장내기 359 359가 아니라 119, 359 쪽에 국가나 지자체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처리. 자배법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말하죠. 자배법. 근데 얘는 약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가성비가 똥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자 기출지문 보시면 관련 지문 정리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얘는 기출 표시가 없죠. 모의고사에 나온 거고 그다음 한 번 기출 표시 있는 건 보면 두 번, 세 번, 네 번 나왔죠. 4번 나왔는데 다시 4번 맞나? 하나, 둘, 셋, 4번 나왔는데 지금까지 모든 지문을 다 긁어모아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제도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약간 깊이 있는 이해를 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좀 똥망이에요. 그치만 이것들을 지문이 지금까지 4번 출제가 됐는데 얘네들을 그냥 외우세요 하기에는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긴 해볼게요. 하면서도 이게 강의를 하는 게 옳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기본 강의 때 다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복습해보면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가성비 똥망이지만 가성비 최악이지만 똥망이라는 표현들은 이제 최악이라는 표현 쓸게요. 되게 쌍스럽죠. 자 죄송해요. 주요 개념 중에 국가배상법 2조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보장법 이걸 자배법이라고 할 텐데 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자배법에 따라 판단하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배법에 따라 판단하고 그 결과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자배법 요건을 충족했다라면 그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요. 됐죠? 근데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죠. 자동차 손해배상법 보장법에 보면 누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냐면 그거에 따르면 첫 번째 자동차의 운행자가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운행 과정에서 사상이 발생했어야 된대요. 이 사상이라는 건 죽거나 다쳤거나 그러니까 이게 인신사고가 발생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물어보지 못해요. 이건 너무 민법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디귿 피해자가 자살이나 고의로 사상을 입은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 근데 이 니은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너무 깊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물어보지 못하고 다만 여러분들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보면은 누가 손해배상을 지라고 하고 있다고요? 운행자가. 그런데 그 요건들을 보면은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있죠. 그 운행자의. 그러니까 이걸 무과실 책임의 일종이라고 봐요.
선생님 고의나 과실이 있는데요? 아 그건 피해자의 고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최선을 다했어도 운전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런 컨셉이에요. 너는 왜 자동차같이 위험한 걸 끌고 다녀서 사람을 다치게 하니?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지게 하고 있어요. 손해배상을. 요거 배경식으로 알면 되는 거고. 그런데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이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보다 충족되기 쉽죠. 왜냐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이 책임은 지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배상의 범위를 넓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판단이 되는 것이지 국가배상법에 따라 판단이 되지 않아요. 언제 그렇다는 거냐면 공무원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서 누가 다쳤을 때 혹은 죽었을 때 그때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얘기한 거냐면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4번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성립 여부는 자배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고 성립 여부가 충족 판단이 돼가지고 성립한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때는 자배법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 개인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공무원에게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던 경우는 인정되고 또 그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한 경우 공무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는 의미고 또 피해자가 군인 등인 경우 이중배상 금지되고 그 다음 또 배상심의회를 통해 간편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의미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 것이 동그라미 5번은 혼자 보세요. 동그라미 5번은 아래 지문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제 배경지식인데 혼자 보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표는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요. 다시 이 표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강의를 하고 나면 너무 찝찝해 하시니까 내가 과연 지금 여기 써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아닌가를 체크하시라는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운행자가 되는 경우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공무원이 무과실 경우에는 지지 않겠구나 라는 게 왜 이렇게 결론이 나온지 이해가 되시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오지만 너무 찝찝해 하시니까 그래서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체크하시라는 목적으로 드린 거예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저 같으면 이 4번 출제된 거 그냥 외우고 말아요. 꼭 이해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관련 조문 정리도 잠깐 눈으로 볼게요. 복습이에요, 복습. 이것도 기본 강의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관련 조문 정리 국가배상법 2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기를 끊어야 돼요. 이 지방자치단체는과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요 앞에 여기를 끊어야 돼.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끊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조 1항이 되게 복잡한 구조인데 2조 1항 여기까지가 본문이고요. 2조 1항 단서가 있는데 단서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규정한 거예요. 근데 2조 1항 본문은 두 가지 문장을 한꺼번에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2조 1항 본문은 두 가지 문장을 한꺼번에 쓰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블록 씌운 부분이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라는 문장 두 개를 한꺼번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법조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되면 이 법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 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조문이죠. 그래서 이 조문 때문에 뜬금없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 조문은 왜 둔 것이라고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국가배상법 이 부분이요. 국가배상법 요 부분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받는 것보다 국민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둔 규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 거라고요? 공무원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그랬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동차의 운행자로 인정된다면 그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배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손해배상 책임을 3조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3조.
3주부씩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대한 얘기에 있어서 인신손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자동차 운행하고 가다가 남의 집 가게를 들이받았는데 가게 건물만 무너졌다, 유리창만 깨졌다. 그럼 이건 자발법 적용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경우에 이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만 적용받는 건데 그것까지는 막 재산상 손해는 안 지고 인신 손해는 지고 이런 것까지는 민법의 영역이어서 안 물어봐요. 근데 어쨌든 이 조문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뭐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했고 여기 보면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추가에 넣은 건데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이게 더 유리해요. 피해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게. 그 다음에 단서 생략되어 있는데 이 단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막 자살한 경우는 다만 제외한다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다. 이 조문들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다음에 그 강의를 할 것이 3번 볼게요. 3번. 자, 3번하고 4번 정도만 볼게요. 4번은 강의할 예정이 없었는데 볼게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뭘 했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 공용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었나 봐요.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나 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운행자는 누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3조 소정의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죠? 왜냐하면 공용차니까. 우리 대법원은 그 누가 운행자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요? 소유자가. 그래서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 요거 기본 강의 때 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공무원이 이번엔 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그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보장한 바에 의하게 되어가지고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이 중과실을 고의한 것이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자, 이 상황은 해설에 써 있지만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국가배상법은 뭘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자가 되는 경우만 규정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그 경우는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당연히 자동차 손해배상법을 열어보는 거죠. 열어보니까 운행자가 됐을 때 운행자는 배상 책임을 지는데 고의과실 불문하고 진다죠. 근데 자, 이 경우에 누가 누가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운행자예요? 공무원이 자기 차 탔으니까. 그러면 자발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니까 판단해야 되는데 자발법 3조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경과실, 중과실, 고의 다 불문하고 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진다.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됐고. 그러니까 기출 지문들 보고서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거 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다 민법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61쪽 가볼게요. 361쪽. 자, 보시면 이중배상 금지 규정 끝장내기 120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국가배상법 아래 보시면 이제 관련 조문 정리 2번이요. 1항 여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헌법 29조 2항에도 있고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도 있는데 이중배상 금지에 관한 규정하고 있다. 29조 2항에도 있어요? 있어요. 29조 2항에 보면 헌법에 있는 거예요. 이때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에 정한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구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평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법률이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또 여기도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돌아가 보시면 자 그럼 뭐라고 하고 있는데 2조이랑 단서는 그러니까 헌법 규정보다 국가배상법이 더 구체화되어 있잖아. 그 국가배상법 법조문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공무원 중에서 다시요. 공무원 중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나 예비군 대원이 피해자인 상황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자 공무원의 직무 관련 행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손해봐도 막 울면서 참으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상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령을 제정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중복된 재정 지출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그죠? 요 괄호 부분은 요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 자, 이해되죠? 이런 조문이 왜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또 별개의 얘기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부진적 연대 채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거의 관련이 없어요. 자, 2번. 일반적으로 복수의 사람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 대해 피해를 입힌 경우,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한 명을 다구리한다 이러죠. 폭행한 경우, 그 공무원의 그 복수의 자들은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게 되는데, 자,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는 게 뭔 소린데, 민법상의 개념인데 이건 그 법리에 따르면 그 복수의 여러 사람은 피해자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대외적으로 각 개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하고 병이 있었는데 뭐 갑은 둘이라고 할게요. 그냥 갑을 사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갑을이 병을 폭행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갑은 병의 코뼈를 부러뜨렸고 을은 병의 뭐 다리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래도 코뼈, 다리뼈에 대해서 갑을 둘 다 책임을 다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그때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있냐면 피해자는 그중 아무나 골라가지고 전액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돼요. 이 법리는요, 부진적 연대채무의 법리라고 하는데 이런 거 왜 만들어졌냐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배경지식인데, 민법적인 배경지식인데 다 알고 있지? 이걸 전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법에서는. 다만 대법원은 그 다구리를 한, 그러니까 공동 불법 행위를 한, 공동 폭행을 한 사람이, 공동 데미지를 가한 사람이 군인하고 민간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인도 있고 민간인도 결부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또 군인이다. 지금 상황 이해하셔야 돼요. 민간인, 군인인데 민간인 군인이 군인을 데미지를 가한 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이 뭐였어요? 이게 차를 타고 가다가 충돌해가지고 군이 다친 사건이죠. 그랬을 때 입힌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진적 연대채무 법리를 예외를 인정했고, 이 경우는 민간인 누구 여기서? 가해자죠. 가해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도 피해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만큼만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A 군인과 민간인이 결부되어 가지고 군인 B를 다치게 했다고 해봐요. 그랬는데 뭐 그 비군인의 코뼈랑 팔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민간인은 코뼈만 부러뜨리고 군인 A는 팔뼈만 부러뜨렸을 때 원래 부진적 연대채무 법리에 따르면 민간인이 코뼈, 팔뼈 부러뜨린 거에 대해서 다 배상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민간인한테 배상 청구를 했을 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민간인은 피해자가 민간인한테 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때도 야 나는 팔을 부러뜨린 적이 없어 라면서 코 부분에 대한 배상만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부진적 연대채무 법리에 대한 예외를 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설명드렸죠. 그죠? 이중배상 금지 규정 때문에 그렇죠. 기본 강의 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자, 이건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대법원이 2017, 8, 9 막 이러면서 최신 판례로 법리를 전개하고 있어 들어와 봤어요. 이거 깊이 있는 내용인데, 자, 다만 대법원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중배상 금지 규정은 뭐예요?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 니네들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배상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맞죠? 맞는데 그러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국가배상 들어갈 수가 없죠. 맞죠? 그런데 그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라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그 보상금이 손해배상, 그러니까 국가배상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인 경우에는 보상과 별도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그때는 또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해석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받고 있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의 적용을 축소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건 좀 암기의 영역인데,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상은 손해배상,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과 성질이 같은 거라고 봐가지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얘는 특이하게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얘는 공무원연금법은 군인연금법하고 달라요. 공무원연금법은
이 손해배상의 취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얘는 또 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을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 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런지 뒤에 설명 써놨어요. 제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넘기면 바로 들어가는구나. 362쪽에 보시면 몇 번 지문이냐면 6번 지문 볼게요. 362쪽에 6번 지문이요. 관련 지문 정리. 자, 군인연금법 31조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여기를 끊어야 돼요. 이 끈을 긁을 때 이렇게 끈을 긁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군인연금법 31조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니까. 근데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배상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배상하고 같은 종류의 급여니까 군복무 중 죽은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31조에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얘네들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고,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걸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은 것은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가지고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군인연금법이냐 공무원연금법이냐 뭐 다른 법이냐 구분하셔야 되는데 얘가 특이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받을 수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건데 공무원연금법은 다르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대법원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참아온 공무원에 대한 그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어서 국가배상과 그 제도의 취지가 같지 않아서 국가배상법에서 이루어지는 손해배상금과 동질의 같은 취지의 금전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해갖고 이렇게 다르게 봤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급적 국가배상법 규정에 있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적용을 되게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법원이 해석을 통해 막 말을 만들어갖고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좋아해요. 여러분도 기억을 해주세요. 최신 판례인데 아직 변호사 시험에도 안 나오긴 했지만 공무원 시험이 제가 더 어렵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자 넘기면 363쪽. 이 진짜 지역적인 건데 한번 들으면 그냥 바로 이해가 돼요. 국가배상 청구에서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 어디냐면 363쪽 8번 지문이요. 복세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건이에요. 군 복무 중 폭행 등 구타로 인한 질병을 취득했음으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다가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청구를 했을 때, 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국가배상 청구는 소멸시효만 중단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청구는 소멸시효까지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양자는 별개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국가배상 특유의 법리가 아니고요. 자 약간 딴 얘기로 해볼게요. 우리 대법원은 자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에는 이제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따라 붙거든요.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 권리를 몇 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기간, 그걸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하는데, 권리에는 이제 항상 언제나 그런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권리에는 대부분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따라 붙어요. 그런데 자 권리가 두 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권리를 두 개 갖는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권리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 두 개의 권리 중 요걸 행사하잖아요. 그럼 이걸 행사하면 저는 이걸 행사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사건 때문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걸 행사했다고 해서 이것까지 행사한 것은 아니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이것만 중단되는 거라고 보는 컨셉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 대법원은. 그래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가 실제로 행사했던 것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만 중단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 비슷한 법리 어디서 배웠었죠? 그 국가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변상금 부과권을 갖죠. 그랬을 때 양자를 또 별개로 취급하잖아요. 그 똑같은 논리가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계속 그런 컨셉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그래서 얘가 되게 민법을 안 배우시면 특별한 것인데 민법을 배우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설명 쓸까 말까 하다가 근데 이런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행정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을은 행정청이래. 경찰청 소속의 의무 경찰대원으로서
이 의무경찰대원은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는 그 군인 등에 해당한다는 건 아시죠? 기본 강의 때 하니까. 으로써 순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료 의무경찰대원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B의 오토바이와 민간인 C가 운전하던 트럭이 쌍방의 경과실로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한편 이때 C가 누구야? 민간인 C가 상해를 입은 경찰대원 을의 손해를 전부 배상했다. 자, 이제 물어볼게 라는 거죠. 사안을 던져주고. 자, 이때 을이 누구예요? 그 상해를 입었다 라고 했으니까 을은 피해자죠. 을은 경찰인데, 의무경찰인데 을은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 해당하냐? 예, 맞다고 봐요. 맞죠? 맞다고 본다. 2번 헌법치환선 C가 자신의 규칙부분을 넘는 B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인되는 경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규정 및 헌법 37조 2항 등의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이때 그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사안은 지금 어떤 사안이에요? 여기는 이제 경찰로 바꿨지만 그냥 군인 등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군인 등엔 경찰도 들어가니까. 군인 등과 민간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 힘을 합쳐갖고 군인 등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랬을 때 군인 등이 민간인을 픽해갖고 민간인을 선택해갖고, 왜냐하면 이때 군인 피해자인 군인 등은 선택해서 전액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군인 등이 민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민간인이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전부 배상했대요. 그때 민간인이 이제 그 군인 등의 배후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국가배상법 규정에 보면 피해자가 여기서는 이제 을이 국가를 상대로 너는 손실보상 받으니까 국가배상 청구 못 들어간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다시요, 피해자인 군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이때 민간인이 가해자였고 전액배상을 함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할 필요가 생겨버린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해석에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왜 여기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중배상 금지 규정의 취지는 뭐예요? 피해자인 군인을 위해서 국고에서 돈이 2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경우에 민간인 C의 구상권 행사를 받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국가는 이 C한테, 을한테 별도의 이제 보상금을 준다고요. 그런데 구상권 행사를 받아줘 버리면 민간인에게, 그러면 C가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서 국고에 돈이 2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규정엔 없지만 그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 경우에 민간인 C의 구상권 행사를 받아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다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뭐래요? 이 경우에 만약에 구상권 행사, 민간인 C의 구상권 행사 안 받아준다라는 그 규정을 해석하면 우린 그 위헌이라고 볼 거야 라고 하니까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대 라고 보니까 대법원이 뭐래요?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아싸리. 어떻게 하냐면 구상권 여전히 할 수 없어. 다시요.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다고요? 이 경우에 전액을 배상한 민간인 C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 허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거 헌법에 반하는 짓이야 라고 판시를 하니까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자, 대법원은 약간 그 의사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야, 이 경우에도 여전히 구상권 행사할 수는 없는데 그럼 민간인 C가 억울해지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민간인 C는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없는데 애초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발생하게 C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부진적 연대채무 법리의 유일한 독특한 예외를 인정했고 네 내부 부담 부분만 배상하면 그냥 충분하다고 보자. 대외적으로도 라고 해서 그 법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물어본 것이 2번하고 3번 지문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됐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지금 시간이 끝나버렸죠? 55분 타이머가 울린 거예요. 방금 그 막 이상한 소리 난 게. 쉬었다가 363쪽에 제 3절 볼게요. 진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죠? 여기까지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쉬었다가